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민경우입니다.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아주 부담 주시는 말씀하시라고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 참 부담됩니다. 간단하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이 프로폴저라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텐데 아마 파워트레인 많이 들어봤지만 요새는 이제 파워트레인 대신에 이제 프로폴저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의 그 동력원이 이제 엔진에서 전기차, 다음에 수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프로폴저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제 넷제로.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자동차에서 CO2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CO2를 적게 또는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배경, 지금 자동차 특히 동력원 쪽에 대해서 어떤 환경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특히 이제 CO2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동력원으로서 어떤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우리 내연기관 쪽 관련된 인터넷 컨버션인지 다음에 전기차의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수호 전기차에 대한 퓨얼셀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의 기술, 미래 뭐가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IEA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CO2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세 개의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스텝스라고 해갖고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새로운 게 없고 그것만 계속 했을 때 2050년까지 어떻게 CO2가 줄 것인가 이거를 이제 모델링한 게 스트레스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APS라는 게 뭐냐면은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줄이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030년까지 NDC를 40% 줄이겠다. 다음에 2050년까지 넷제로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때 CO2가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녹색 선이 이제 뭐냐면은 2050년까지 무조건 넷제로로 가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우리가 이뤘을 때 CO2에 대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APS를 해도 2050년에 넷제로가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은 2100년도에 지구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느냐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 보시면은 넷제로 했을 때는 한 1.5도, APS 하더라도 한 2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전 세계 지역에서 1.5도가 넘었다는 TV 포인트 이런 얘기를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CO2를 줄이는 노력들이 우리가 앞으로 더 계속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넷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2050년까지 CO2를 전혀 네트로 영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연료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걸 또 보여주고 있는 예측치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지금 소비량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얻어야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2030년 이런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을 때 30%를 줄여야 되고요. 2030년에서는 거의 한 30% 이상의 신재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늘려야 되고 2040년 되면은 지금의 거의 100 이상의 재생에너지 여기 보시면은 태양, 다음에 풍력, 그리고 바이오 이런 쪽에 대한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좁혀서 우리가 수송 쪽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또 보게 되면은 이거는 2030년입니다. 7년 후에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보급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넷제로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녹색이 넷제로입니다. 2030년에 판매되는 승용차 중에 60%가 전기차여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쪽입니다. 중대형차 약 한 40%가 전기차 또는
수소 전기차로 가야지만 우리가 넷제로를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항공하고 이제 배인데요. 약 한 15% 정도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안 쓰는 연료로 써야지만 가능하다. 굉장히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은 실현 가능할지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달 수 있는 그런 전망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CO2를 줄이기 위해서 각국은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미국, 유럽, 중국, 한국, 일본에서의 지금 규제치를 제가 크기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미국은 5년 후에, 3년 후에 약 한 28% 줄여야 되고 32년까지 49%를 평균적으로 CO2를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55%,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28%를 줄여야 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테일 파이프. 그러니까 테일 파이프에서 CO2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갖고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든지 중국 이외에서는 이제 LCA로 정가적 평가로 이걸 가야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나온 일본입니다. 일본은 2030년부터 요 규제를 테일 파이프가 아니라 웰 투 휠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선언적으로 내연기관 퇴출을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쪽이 지금 이제 유럽인데요. 제일 지금 빨리 하는 게 노르웨이에서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판매 금지하겠다. 다음에 30년, 35년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점점 이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미국도 캘리포니아도 2035년부터는 소형차에서는 내연기관을 판매 못하게끔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CO2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이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해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NDC하고 2050년까지 CO2를 어떻게 줄일까 수송 분야에서 그거를 지금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7년 후에 우리가 NDC를 맞춰야 되는데 전 지금 우리나라의 CO2를 지금 2018년 대비 40%를 줄여야 됩니다. 그 중에 수송이 약 한 37.8%로 그러니까 2018년 대비 약 한 37.8%를 수송 쪽에서 줄여야 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뭐냐면은 주로 이제 전기차인데요. 수소 전기차를 한 450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급 대수가 지금 얼마냐? 올해 한 9월 달까지 전기차가 한 53만 대밖에 안 됩니다. 거의 한 10배를 앞으로 더 전기차를 보급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디젤을 지금 3%에서 8%까지 연료에 섞어서 지금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더 큰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승용차라든지 자가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CO2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7년 후에 만족할지 굉장히 지금 우리가 관심이 큽니다. 이건 2050년까지 정부가 발표한 넷제로 우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나리오 A하고 시나리오 B가 있는데요. 시나리오 A는 뭐냐면은 전체 차의 97%를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나머지 3%는 우리가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EPR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고 여기 시나리오 B는 뭐냐면은 한 85% 정도를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로 하고 15% 정도를 EPR로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차를 보게 되면 일단 이거 보게 되면은 지금 차 꽁무니에서 테일 파이프에서 CO2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리고 무게 자동차, 지금 친환경 자동차냐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CO2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를 이런 운행 단계에서의 CO2가 아니라 전체 차를 생산하고 차를 운행하고
차를 폐차할 때 이때 전체 CO2가 얼만큼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LCA라는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정과정 평가로 했을 때 얼만큼 CO2가 나오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연기관차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전기차, 수소전기차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LCA를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석을 캐고 이거를 정제하고 차를 만들고 할 때 막대한 양의 CO2가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비오컬 사이클의 CO2라 얘기하고요. 다음에 석유를 원유를 캐서 정제하고 수송하고 다시 차에 집어넣어서 다음에 차에서 이거를 연소를 통해서 발생되는 CO2 이걸 우리가 퓨얼 사이클 CO2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기도 우리가 전기를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거의 CO2가 안 나오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기를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를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를 캐고 다시 이거를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킬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의 CO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기차, 수소전기차, 내연기관차가 각각의 CO2가 얼마큼 나오는지 테일파이프 기준에서는 전기차는 0이지만 내연기관차는 무수히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LCA라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마큼 나오냐 이걸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유럽에서 지금 그린 앤캡이라고 해갖고 지금 영리 재단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기 X축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입니다. 요게 전기차, 복스바겐에서 나온 ID3, 요게 가솔린차, 요게 이제 디젤입니다. 이게 BMW 1 시리즈, 다음에 이거는 CNG차, 이거는 토요타 프리우스에 대해서 평생 동안 차를 생산하고 운영하고 폐차할 때 CO2가 총 얼마 나오는지를 좀 계산한 겁니다. 여기가 단위가 톤입니다. 40톤 정도. 여기 있는 이 회색이 뭐냐면은 차를 생산할 때 나오는 총 CO2입니다. 약 한 6톤 정도 CO2가 발생되죠.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노란색이 뭐냐면은 배터리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CO2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의 한 7, 8톤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하늘색이 어떤 하늘색이 뭐냐면은 연료를 만들 때 여기 전기입니다. 전기를 만들 때 평생 동안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CO2 그게 요거고요. 여기 있는 이 짙은 녹색은 뭐냐면은 테일파이프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테일파이프가 CO2가 나오기 때문에 그 나온 양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총량을 보게 되면은 요게 전기차, 요게 디젤입니다. 차이가 한 10% 정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프리우스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테일파이프는 전기차는 0이지만 우리가 LCA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고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는 거의 유사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유럽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이게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들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현대차. 그래서 자기들이 만드는 차를 갖고 LCA를 분석한 겁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올해 나온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현대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이것이 잘 아시는 넥소 수소전기차, 이것이 가솔린 그랜저, 요거 세 번째 있는 것이 아이오닉 6 EV죠. 네 번째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LCA 관점에서 차를 생산하고 운영하고 폐차할 때까지 총 나오는 CO2를 지금 전체 주행 거리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km 달릴 때 얼마큼 나오냐를 지금 표시하는데요. 넥소가 불행히도 제일 많이 나오죠. 지금 국내에서. 왜냐하면 수소를 생산할 때 굉장히 많이 지금 CO2가 나온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동등하거나 하이브리드가 약간 더 우세하죠. 그죠? 이게 바로 뭐냐면 LCA 관점에서 우리가 CO2를 바라봐야 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 파이프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LCA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엔진은 더럽다. 엔진은 문제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엔진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엔진에 사용되는 화석 연료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엔진의 문제가 아니라 연료의 문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내연기관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연료, 에너지를 청정화시키느냐, 이 연구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에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효율의 동력원을 개발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컬럼이, 두 가지의 기둥이 동시에 우리가 만족해야지만 진정한 CO2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내연기관을 우리가 판매 금지한 데서 CO2를 절대 줄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청정화, 다시 말해서 모든 에너지를 궁극적으로는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CO2가 거의 없는 전기에너지, 수소에너지, 다음에 우리가 이퓨얼이라 얘기하는 그 합성연료를 만들어야 되고,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가장 고효율화해서 적게 쓰는 동력원을 동시에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탈 석유화로 이제 갈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잘 연구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넥처를 가기 위해서 각각의 세 가지의 동력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진입니다. 엔진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효율화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연료를 적게 쓰는 엔진 개발이 이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점점 더 우리가 순수한 엔진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석 연료를 안 쓰고 우리가 어떤 합성 연료라든지 아니면 무탄소 연료, 수소 연료 이런 것들을 쓰는 엔진으로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복스바겐 그러면은 시간을 돌려서 한 8년 전에 복스바겐 스캔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이제 복스바겐이 스캔들을 만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다 전기차로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엔진 쪽에 대한 연구도 다시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우리가 고효율화 시켜서 기본적으로 효율을 높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퓨얼이라는 연료를 우리가 쓸 텐데 이퓨얼에 쓸 수 있는 엔진 개발도 좀 필요하다 해서 이쪽에 대한 연구를 지금 많이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한 장을 제가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토요타 그러면은 신문지에서 뭘 나오냐면은 전기차가 느리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타는 지금 전기차 개발도 하고 있지만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게 이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엔진 기술 개발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그 엔진 기술 개발에 대한 한 로드맵인데요. 밑에 보시면 그 데이터가 뭐냐면은 지금 양산되고 있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에서의 최고의 효율점입니다. 초기 프리우스 1에서는 한 7%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0%까지 효율이 좀 나오고 있는 엔진이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론 공연비로 그 연소를 시키지만 우리가 앞으로 초희박 지금보다 공기량을 2배 이상 많이 쓰게 되면 효율을 거의 20% 이상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양산화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토요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라는 회사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컨설팅을 가장 많이 하고 용역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데디케이트드,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을 개발을 이렇게 한 예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엔진 대비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엔진에 들어갈 수 있는 VGT라든지 연소 실적화, 압축비를 올리고 프리챔버를 이용하고, 다음에 우리가 그 EGR을 써서 여기 가장 효율이 좋은 지점을 10% 이상 올리겠다,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연료를 우리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여기에다가 바이오 연료를 집어넣자 하면 우리가 엔진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루 가솔린, 블루 디젤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쉐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요. 가솔린 연료의 33%를 바이오 가솔린, 소위 말하는 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 납사, 다음에 디젤도 바이오 디젤을 쓰게 되면은 CO2를 그냥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수소 엔진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수소 엔진은 최근 게 아니라 사실 30년 전에도 다 개발을 했지만 최근에 엔진 기술이 더 좋아져서 직분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탐사적 기술이 개발되어서 다시 지금 요새 적용화되고 있고요. 지금 수소 엔진은 승용뿐만 아니라 다음에 화물, 헤비듀티, 건설기계, 선박에서도 지금 수소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현대차하고 도요타에서 수소 엔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도요타가 가장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이 엔진을 개발해서 경주 차의 내구 실험들까지 다 끝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소 엔진은 아마 소형차보다도 아마 중대형차 위주로 아마 상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이퓨얼만 들어봤을 겁니다. 합성 연료. 우리가 연료를 태우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오고 CO2가 나오고 물이 나오죠.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더 많이 집어넣고 CO2하고 CO2하고 물을 우리가 거꾸로 이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 합성 연료입니다. 그러려면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 많은 쪽에서 굉장히 싸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데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다음에 공기 중에 있는 CO2를 포집을 해서 다시 에너지를 집어넣고 우리가 연료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 이퓨얼입니다. 이 이퓨얼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O2를 카본 서큘러를 할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넷제로 CO2를 우리가 발생시키는 그러한 연료이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대한 특히 지금 유럽에서는 항공이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그 기본적인 화석 연료를 좀 덜 쓰고 다음에 우리가 고가의 그 연료를 많이 쓰고 있는 비행기 쪽에 많이 이거를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승용차에서도 이거를 쓰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가 포시에서 지금 가장 앞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칠레는 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가격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양의 풍력을 이용하고 다음에 CO2를 우리가 이용해서 지금 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제 가격인데 가격은 규모의 경제,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를 얼마만큼 우리가 싸게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퓨얼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다음에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텐데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지금 새로 개발되고 있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용량이라든지 다음에 시스템이 굉장히 바뀌어서 우리가 효율도 올릴 수 있고 주행거리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다음에 배터리 자체의 어떤 그 밀도, 에너지 밀도라든지 부피 밀도를 올려서 지금은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한 뭐 5년 후에 양산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의 그 용량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지금 겨울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효율의 힙펌프를 넣어서 지금은 주행거리도 겨울철에도 굉장히 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전기차에서는 핫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이쪽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지금 많이 했고 요새는 통합 열 관리라는 말을 써갖고 전기차에서 열 관리를 굉장히 지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중에 가장 앞서나고 있는 게 현대에서 개발한 그 EGM, 그러니까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GMP가 아마 지금 현존하고 있는 플랫폼 중에 가장 앞서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800볼트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서 18분 안에 80%까지 우리가 충전할 수 있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VTL, 그래서 차량에서 우리가 그 다른 정도도 쓸 수 있는 이런 그 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그 전기차 쪽에 선두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기차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배터리 용량하고 이제 에너지 밀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올리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제 셀에서 모듈을 여러 개, 한 10개 정도 집어넣어서 팩을 이제 만드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셀에서 바로 팩으로 하자. 아니면 셀 투 셰시라고 해서 셰시 안에 직접 배터리 셀을 집어넣자. 이것이 이제 한 예로 좀 보고 계십니다. 테슬라인데요. 그래서 직접 차 안에 배터리를 바로 집어넣어갖고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이런 노력들도 지금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2팩이라든지 셀2 셰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 있어서 돈을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 항상 그 전망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최근에 워낙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니켈, 코발트의 가격을 좀 보고 계시고요. 여기 있는 이 지도가 뭐냐면은 유럽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 공장에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근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배터리가 과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것들이 좀 앞으로의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전기차에서 이 벤츠에서 발표한 그 비전 EQXX라는 그 컨셉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은 끝판왕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CD 값이 0.17. 지금 아마 나온 승용차 중에 가장 그 저항이 작고요.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전체 드라이브 기준에서 95%.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1000km. 내연기관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배터리의 무게가 한 500kg밖에 안 된다.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고효율의 배터리, 고효율의 그 썰 매니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컨셉하지만 이것이 나오게 되면 아마 전기차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터치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좀 양산된 수소차의 그 상황을 보시는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투싼 이것이 전 세계 처음으로 양산된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미라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혼다의 그 클라리티, 그 다음에 현대 그 넥소, 그다음에 그 도요타의 미라이 2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퓨얼 이코노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데 이게 이제 가솔린에 해당되는 1리터에 몇 킬로 할 수 있냐 그거를 이제 표시한 건데요. 초기에는 한 50, 그러니까 1리터에 한 50킬로 가는데 지금 71킬로까지 굉장히 효율이 올라갔다. 근데 왜 이 수전기차가 지금 판매가 안 되냐? 진입 장벽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보다 이거를 만드는 회사가 보시다시피 현대, 도요타, 그다음에 있는 여기 혼다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입 장벽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해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는 이제 도요타 미라이 2에서 최근에 그 전체 시스템 효율을 10% 이상 올렸다. 이거 굉장히 그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연비도 많이 올리고 핵의 그 볼륨도 굉장히 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은 현대가 좀 기술 개발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내부 문제 때문에 아직 발표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수전기차를 우리가 보급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그 핵심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차량 가격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낮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수소를 내가 어떻게 생산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요.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 이겁니다. 듀라이빌리티. 지금 우리가 수소를 우리가 특히 이제 헤비듀티 쪽에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헤비듀티에서는 거의 한 100만 킬로를 보장해야 되는데 아직 수소 스택이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스도 이것이 한 50만 킬로를 보장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 커머셜 비클에서는 전기차보다 수소전기차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쪽에서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지금까지 한 것들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챌린지한 그 목표가 지금 설정되고 있고요.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탱크 투 휠 베이스에서 우리가 LCA 개념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2040년까지도 충분히 내연기관이 메인스트림의 어떤 공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탈석유화 이퓨얼이라든지 바이오퓨얼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그 연료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CO2를 줄이기 위해서는 LCA 관점에서 청정 에너지,
다음에 고유임에 돌려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